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가는데 한글을 아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외곽 무사시노시의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한국어 강좌와 다문화 독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도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대학의 역사학 교수셨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안의 서재에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하고 계셨고 그중 상당수는 한자로 쓰인 고서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게 일본은 문화 강국이다. 한자는 일본인의 품격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나라는 중국 흉내나 내는 나라야. 역사도 문화도 전부 남의 것에 기대서 만들어낸 거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수업할 때도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면서 한국의 문화는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저는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어려운 고전을 읽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거나 만화책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종 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성적도 좋지 않았고 대학도 아버지가 원하시던 명문대가 아닌 지방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겨우 입학했습니다. 책을 좋아하지도 않던 제가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 삶의 연장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교수가 되길 바라셨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던 저로서는 도서관, 사서가 책과 관련된 직업 중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고 성실한 사서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우리 문화만이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도서관 일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어요.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가끔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거나 보람찬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외국어 코너가 있었는데 영어와 중국어 책은 꽤 많았지만 한국어 책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 책이 들어오면 저는 대충 분류만 해두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작년 겨울 도서관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도서관 근무일이었지만 그날의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평범한 도서관 근무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급하게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무실로 갔더니 NHK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해력 관련 취재를 위해 우리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장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에게 현장 준비와 인터뷰 진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공영방송에 도서관이 소개된다는 것은 좋은 홍보 기회였기 때문에 저도 기꺼이 수락했어요. 다음 날 오후에 방송국 사람들이 오기로 했고 저는 서둘러 도서관을 정리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당일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스태프들이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청소년 코너와 학습 공간을 중심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는 저에게 요즘 청소년들의 독서량과 문해력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준비해둔 대로 답변했어요. 사실 그다지 깊이 생각해 본 주제는 아니었지만, 도서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리포터가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찍기로 했어요. 그날은 마침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제를 위해 도서관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리포터는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금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5명의 학생 중 3명이 그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한 학생은 망설이다가 틀린 발음을 했고, 다른 학생은 아예 모르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거 기린 아니에요? 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터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프로답게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그 장면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다음날 뉴스와 SNS는 그 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자도 못 읽는다는 자조 섞인 댓글들이 이어졌고, 문화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과 그 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은 요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만 보느라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동료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혹시 우리 문자 체계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그 이야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정말 우리 문자 체계가 문제일까?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해서 쓰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자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우리 전통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방송 이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니 문해력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근처 대학에서 열리는 문해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세미나였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세미나가 열리는 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대학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듣게 될 이야기가,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업무의 일환으로 의무감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문해력 특강을 위해 근처 대학에서 열리는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현대 일본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와 그 대안이었어요. 강연자는 평소 존경하던 하라다 겐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문학계의 권위자로 늘 강하게 일본 문자 우월론을 주장하시던 분이었죠.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으셔서 어릴 때부터 몇 번 뵌 적이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강의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학 교수들과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강의를 기다렸어요. 하라다 교수님이 등장하자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최근 방송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기본적인 한자도 읽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독서량 감소 같은 일반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강단에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문해력 저하는 단순한 교육 실패가 아니며 외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나 한글 학습에 대해 언급하시며 그것이 일본 문화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그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 때문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동조하고 싶은 나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 한국 탓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유입이 일본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특히 한글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한자 학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간단한 문자는 깊은 사상을 담을 수 없다며 한자의 복잡성이 곧 일본 문화의 깊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였기에 익숙했지만 동시에 방송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실제로 한자를 읽지 못했고 그것이 단순히 한국 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책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문자 체계 자체가 학습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동시에 그런 의문을 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감히 하라다 교수님과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다니요. 강의가 진행될수록 교수님의 논조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경계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어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주장에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들처럼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하는 청소년들의 좌절감, 책을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한자 공부일까? 아니면 더 접근하기 쉬운 문화적 토대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의가 중반에 접어들자 교수님은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교수님의 의견에 동조하며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교수는 미디어에서 외국 콘텐츠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단일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한자 체계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장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때였어요. 강의실 한편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젊어 보였고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손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결국 교수님이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저 또 하나의 질문이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입을 열자 강의실 전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놓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을 가진 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단정한 차림새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밝히며 그곳에서 한글을 배우며 처음으로 책을 즐겁게 읽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하라다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난독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어떻게든 배웠지만 한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늘 뒤처졌고 독서는 고통스러운 과제였다고 했습니다. 강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기침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이 한자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본어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자와 가타카나, 히라가나의 혼용은 배우는 사람에게는 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으로 그에게 읽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3이 되어서야 책을 즐겁게 읽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말로 말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라다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것은 단순한 편의일 뿐이며 품격 없는 문자는 일본인의 정신을 담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연장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품격은 복잡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문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흔들렸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하라다 교수님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다음 질문을 받으려 했지만 청년은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청년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하라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어의 깊이는 그 복잡성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각 문화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잡함이 많은 사람들을 문맹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지 물었습니다. 문화는 살아있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글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젊은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내 강의장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모은 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라다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프로페셔널답게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 문화의 우월성,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청년에게 말을 걸지 못한 채 세미나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배려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아이들, 책을 어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들.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세종대왕, 훈민정음, 한글의 과학적인 창제 원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글은 단순히 쉽게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적힌 세종대왕의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백성을 가엾게 여겨 문자를 만든다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양반 계층뿐이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글을 읽을 수 있던 시대에서 모두가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문자. 이 개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괜한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저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월하게 여겼던 일본어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국어 관련 책들이 있는 외국어 섹션을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그 구역은 매우 작았고 책도 몇 권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책들도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한 권과 한글의 역사에 관한 책 한 권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음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적어도 글자를 쓰고 읽는 방법은 금방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혼자 공부해보니 정말로 청년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고 그 구조가 과학적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도서관에서의 업무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아이들, 특히 책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한 10살 정도의 소년이 있었는데 항상 만화책만 보고 그리 많은 책은 피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소년은 머뭇거리다가 한자가 너무 많은 책은 읽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도 외우기 힘든데 책에는 더 많은 한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미나에서 만난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마 많은 일본 아이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문화의 상징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는 것도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외국어 코너에 있는 한국어 책들을 더 눈에 띄는 곳으로 옮기고 관장님께 한국어 책을 더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최근 한류의 인기를 언급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또렷한 그 청년은 바로 세미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학습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미나에서 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혀 그저 책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제가 세미나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한국 관련 자료가 많은지, 한국어 학습 모임 같은 것이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장님께 세계 문자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전시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도서관의 다문화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 설득에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 후 도서관의 작은 전시 공간에 세계 문자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자, 히라가나, 로마자, 아랍어 등 다양한 문자를 소개했고 그중 한 코너에는 한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한글 코너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장 단순하고 따뜻하게 실현한 문자가 한글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도서관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나요? 하고 물었고 심지어 어떤 가족은 아이에게 한글 자모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미나 날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서관 구매 예산 중 일부를 한국 관련 자료 구입에 할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장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보시고는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서관의 한국어 섹션은 조금씩 확장되어 갔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났던 청년 야마모토 켄지도 이제 단골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한국 관련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켄지의 도움으로 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한글 학습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여하여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는 무작정 외우는 것이 많았는데 한글은 왜 그런 모양인지 어떤 원리로 조합되는지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그것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우리의 한글 학습 모임과 문자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아버지나 그의 동료들이 그 기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믿음과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고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기사를 보셨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으시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뷰에서 말한 모든 문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서로 배우고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사가 나간 후 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바로 응했습니다. 다음 주말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벽면 가득 책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을 오랫동안 연구하셨다고 했습니다. 학자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배우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일본 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며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다. 만약 한글이 사람을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면 인정해야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내가 똑똑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를 존경하게 되었구나.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도서관 행사에 참석하시기도 했고 한글 학습 모임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이후 저의 삶은 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활동은 점점 확장되어 갔고 한글 학습 모임도 이제는 주변 지역에서 꽤 알려진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매주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져서 도서관 강당을 사용하게 되었고 켄지 외에도 2명의 한국어 강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도 단순한 사서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관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런 직함을 주시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해보라고 권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책을 정리하고 대출해주는 일상적인 업무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한글 학습 모임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소개하는 세계 언어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언어의 기본 인사말과 문화적 특징을 배우는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도 흥미롭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이 도서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어느 날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제 한국어 실력도 아직 초보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켄지가 함께 하겠다고 제안했고, 그의 도움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간단한 한글 소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방문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30명가량의 초등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켄지와 함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대단한 열정을 보였고, 특히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날 무렵,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습득력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남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세종대왕이 혼자서 한글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에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아이의 꿈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방문 이후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요청해 왔고, 저희 도서관은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세계 문자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소개하면서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음식, 음악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도 기획했습니다. 김치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한국 전통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한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문화 간의 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제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도서관 행사에 참석하신 후 한국 역사에 관한 책 몇 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개인 장서 중에서도 귀중한 것들이었고, 그 행동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희 도서관은 다문화 2의 증진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글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묻는 포스트잇 질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자유.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조심스럽게 따라 써보았습니다. 자유.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 단어가 제 손끝을 지나 제 가슴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도서관에서 세계 문해력의 날 특별 행사를 준비하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과 문자 체험 활동을 기획했고, 특히 올해는 모두를 위한 읽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포용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체험 코너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행사 전날, 저는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코너에 전시할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 구석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청년, 아버지와의 화해, 학교 방문에서 만난 아이들,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저는 일본 문화의 우월성만을 믿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도서관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여러 체험 코너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글 코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인분이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한글 코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고 매우 진지하게 한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눠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으셨고 그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노년에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오래된 소망을 이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와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문화적 교류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이해와 존중이 쌓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켄지가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국인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우리의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 들으시고 직접 보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한국의 대학과 우리 도서관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도서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글 코너에 놓아둔 방명록을 펼쳐보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감사의 말과 함께 다양한 느낌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쓴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마법 같아요. 금방 배웠는데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 순수한 감탄에 미소를 지으며 저는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국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 입구에 새로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모든 문자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 문자를 통해 연결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한글로 적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시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출근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 이런 궁금증과 설렘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업으로 선택한 사서라는 길이 이제는 제 진정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그리고 그 중심에 읽을 수 있다는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운 이 교훈은 앞으로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